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김대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약간 또 우크라이나 또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야죠. 예. 우크라이나에서 죽순 예. 러시아의 포공. 바로 이스칸다르. 야, 이스칸다르. 예. 이스칸다르. 아마 이제 밀덕 분들은 이스칸다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죠. 예. 그 러시아를 어떻게 좀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전술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전혀 휘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딱 전쟁이 났을 때 헬기도 안 돼. 아니, 전차도 안 돼. 침공한다 했을 때 다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은 몇 분들이 개월 전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 일빠따. 예. 일빠따가 예. 그 저 토마호크 때 있잖아요. 문짝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 뭐 헬기가 네. 들어가든 네, 뭐 탱크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에 야, 이 우크라이나의 문짝을 부술 무기는 이거는 일반은 이스칸다르다. 그러니까 이 이스칸다르가 네. 이게 유럽에 배치되면서 그렇죠. 어떤 뭐 신냉전을 대표하는 무기 체계다. 그렇죠. 왜냐면 이스칸다르가 그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핵탄두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 핵탄 탑재하면 정말 이거는 신냉전도 가는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사실 전쟁에서 이스칸다르를 안 쓴 건 아니에요. 안 쓴 건 아니죠. 네, 썼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남오세티아 그 조지아 전쟁에서 이제 처음 사용이 됐었고, 처음 사용됐었고. 네, 그런 기록도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상하게 음. 사실이 이제 상상했던 그림은 네. 이 이스칸다르 이게 이스칸다르 잘 보시면 탄도미사일도 있고 수납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개전 초기 수납미사일들이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상한 막 창고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에 야 이게 막 대통령궁에 떨어지고 국방부에 떨어지고 막 이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이상한 창고를 부수고 앉아있더라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스칸다르가 그렇게 명중률이 굉장히 높다. 아유, 10m급이죠. 수미터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창고로 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데 쏘고 앉아있고 막. 왜 그런 거야? 그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그 미국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큰 킬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타격하고 다시 보고 또 쏘고 이렇게 그 체인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엉망인 거야 얘네들은. 그리고 표적을 식별하고 이 표적의 우선순위를 막 배분하고 뭘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봤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김대영이 씨발 미국빠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네. 실전에서 그렇게 효과가 입증이 됐잖아. 네. 근데 지금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미국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 이러면서 다시 한번 뭐 미국바람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 검증됐고 했으니까. 일단 검증됐다. 애플하고 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이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럼. 애플하고 삼성이 하면 이유가 있는 건데. 애플하면 삼성이지 뭘.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수미터급의 정말 이 명령을 자랑하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스칸데르하면 이제 저기예요. 뭐 유명했던 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는다. 유일하게. 네, 그런 미사일이라고 많이 이제 그 정도다. 얘기했어요. 그 정도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없었잖아요. 그냥 이거는 풍문. 그러니까 스펙으로 본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전 세계의 미사일들 있잖아요. 탄도 미사일들.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 발사 시험한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뭐가 날라옵니다 항상. 뭐가 날라와? RC-135S 코브라볼이라는 비행기가 날라와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미사일 발사 그 징후를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 위성 감시 체계 아니고.
위성으로도 감시하고 예. 도감청 통해서 네. 징후가 보인다. 아. 네, 그러면은 얘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보면 RC-135가 박스-135 S 코브라볼. 코브라볼. 네, 얘가 오키나와 쪽으로 딱 와 있어요 항상. 그럼 얘가 발사 시점쯤에 우리나라 날라와.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궤적을 다 추적을 해요. 아. 떨어지는 지점까지 다 봐. 아, 네네. 근데 이스칸데르가 왜 그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뚫냐? 예. 라는 얘기가 나왔냐? 예. 그 얘기가 나왔다. 보통의 탄도미사일들은 포물선으로 떨어지잖아요. 포물선. 근데 얘는 이 용어가 뭐 틀리다는 분도 있는데 네. 편심비행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포물선이 아니라 약간 S자 약간 초반에 큰 S자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가? 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그 궤적을 추적하기가 어렵겠네요. 근데 이제 바보냐고 RC-135에서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트래킹하면서 딱 쫓아가. 아니 쫓아간다고 걔를? 수정도 싹 찍어 궤적을. 왜냐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사일 쐈을 때 이 이스칸데르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친 듯이 이상한 궤적으로 날리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이게 돼 있어요. 그 궤적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 다만 이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픈 소스는 약간 안 맞는 것들이 많고 미국은 그거를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속도랑 이것도 다 추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은 위성으로 이 탄도미사일 감시 체계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나오는 탄도미사일 감시 위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궤적을 쫓아가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미사일을 그 전 세계 어떤 나라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눈에 다 들어와.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공군이 세맥스 사업이라고 했어요. 나이키 허큘리스를 대체하는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자료들을 보면 패트리어트를 그때 미 레이시온사가 제안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뭐뭐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칸데르도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도.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네, 그러니까 그때 그게 20년 일인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많은 밀덕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 패트리어트로는 이스칸데르 못 막는다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미국이 왜 그럼 미사일 쏠 때마다 저런 비행기를 보내서 추적을 하느냐. 그걸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다시 패트리어트 성능이랑 할 때 집어넣어요. 다. 미사일이나 이 통제 체계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이 미사일 같은 경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요격을 해야 돼. 그 소프트웨어를 매번 갱신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공격 헬기 러시아 공격이 우수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헬기에 달려있는 생존장비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새로운 미사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플레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개량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렇지. 근데 하나 떨어져서 만약에 사고 나봐. 미국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군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스칸다르도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상승 단계에서 이렇게 정점 찍고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지거든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패턴은 이미 다 노출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든 미국은 그걸 다 읽고 있다. 그럼 전 세계 누가 탄도미사일 쏘는 간에 우주에서 보고 있어. 이렇게 쐈구나 얘네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칸데르가 왜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에서 준비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니 얘는 단추만 누르면 돼. 세워서.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빠른 거야. 반응 속도가 빠르다. 고체 추진에다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신의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 명중률도 높고 거기다 이제 탄도미사일도 있고 이게 이스칸다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탄도미사일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그 목표물에 맞게 선정해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휘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단독 작전에 되게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단독 작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러시아 공군 지금 죽을 쓰고 있지만 미 공군에 비교해 봤을 때 전력상으로 좀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래서 사실 냉전 시절부터
지대지 미사일 체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중에 유명했던 게 뭐냐? 스커드. 스커드. 네, 스커드고 사실은 이스칸다르는 이 스커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전 단계로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네. 오카라는 그 SS-23이라는 미사일도 있었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핵 공격용으로 전술핵 같은 개념으로 이런 미사일들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87년에 미소건의 준중거리 이 핵전력 조약 맺어지면서 싹 다 이제 러시아가 이 미사일이 다 절단 났거든. 그러고 나서 근데 없애 보니까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있어야겠다. 근데 이제 이 중거리 핵전략이 500km 미만의 탄도미사일은 괜찮다 해서 그래서 이스칸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이스칸다르 이후에 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킨잘은 이스칸다르는 지상에서 이렇게 차량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을 하는데 요 킨잘은 미그 31 전투기는 이제 미그 31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종류예요. 옛날에 그 미 공군도 B-52에 이런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안 했거든.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요 이스칸다르 M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투기나 폭격기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르지. 거기다가 미사일을 또 쏘는 거야. 가속도가 붙는 거야. 엄청나지.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사용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2022년 3월 19일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가 자랑스럽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는데 그럼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전쟁 초기에 써가지고 대통령궁 맞추고 막 국방부 청사 맞추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도 또 엉뚱한 데 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러시아군 전반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킨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10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를 넘어가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 6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스칸다르 M 탄도미사일하고 킨잘하고 비교해 보면 길이와 직경 중량이 좀 약간 더 늘어난 것 같다. 그만큼 이제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한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졌고 사거리는 공식적인 언급은 한 1000km 이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00km.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고도나 이런 거에 따라 제가 봤을 때 달라지겠죠?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00km까지도 가지 않을까. 2000km까지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그 31에서 한 발 운용을 하는데 향후에는 뭐 그 이게 한 발밖에 못 달죠?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타우러스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타우러스는 우리 이제 F-15K 달잖아요. 네네. 많이 달면 2발. 많이 달아요. 근데 이제 타우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킨잘이 한 2m 더 길고 2m. 무게도 5톤 정도도 무거워요. 이 킨잘을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때 지금 썼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지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방공망이 다 작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 전투기를 막 요격당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요격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이 또 S-300 계열의 그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요. S-300. 그건 자체 개발인가요? 아까 이제 옛날에 이제 소련이었으니까 같이. 그때 이제 놓고 간 거. 놓고 간 거. 우크라이나군 대부분 전력이 그거예요. 러시아 무기지. 그래서 근데 S-300에 막 요격당하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 러시아군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미국처럼 초반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다 제압을 하거나 뽀개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러시아군도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초반에 적극적으로 운용을 안 한 거야. 난 진짜 얘기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상하죠. 아니 뭐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드는 얘기는 욕하실 분은 욕하셔도 되는데 그냥 전쟁을 일으켰으면 빨리 그냥 끝내든가 진짜 4일 만에 끝내든가. 그렇죠.
예? 그게 서로 고통을 줄이는 방법. 왜 니네들 때문에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되냐 이거지. 예? 아 그러니까요. 이 체계 문제가 심각해 러시아. 네. 근데 우크라이나도 이 이스칸다르하고 비슷한 미사일을 개발? 네,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과거에 네네.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죠. 같이 그래서 개발하고.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그런 탄도미사일 그런 뭐 보통 이제 설계국이라고 얘기해요. 설계국? 뭐 예를 들면 연구소라고 하죠. 네. 그런 시절들이 많았어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기술에 있어서 사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예요.